안녕하세요. 살면서 사람들이랑 언성 한번 높인 적 없고 사소한 일이라도 싸움 한번 해본 적 없이 살았는데 그게 다 이런 일을 겪기 위해서 무난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쟤는 뭐가 저렇게 어디가 맨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제일 오래 살고 잔병 치레 한 번을 안 하고 병원 한 번을 안 가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병 걸려서 제일 일찍 죽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후자가 아닐까 싶네요. 엄마 등에 업혀서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던 어린 시절부터 참 무해한 성격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었는데 길을 걷다 새똥을 맞아도 이렇게 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당해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남편 사이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댁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댁을 꼭 쥐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골이 지끈거릴 정도니 제 머리통으로는 도저히 좋은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톡톡 사연 분들과 머리를 맞대려고 사연을 들고 왔어요. 남자에 미쳐서 이런 시댁에서 탈출하지 않고 버티고 앉았냐고 무조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미친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저도 소중한 제 가정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미 동네방네 다 들켜버린 마당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올바른 판단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순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자연스러운 어린 시절의 환경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이모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자랐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예쁘다고 볼을 하도 쓰다듬어대는 통에 뺨이 항상 빨갛게 부르터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목욕탕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요?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외할머니께 전해 듣긴 했지만 아버지는 살림살이에 큰 보탬은 안 되시는 분이었나 봐요. 딱히 집에 돈이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매사에 똑 부러지고 현명하신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와 어쩌다 마음이 통해서 가정을 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입버릇처럼 남은 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하나라는 말처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은 정말 저 하나, 딱 그거 하나뿐이었죠.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은 없으면서 또 집안에 있는 돈은 어떻게 그렇게 잘 까먹는지 자식이 생긴 이후에도 술, 여자, 노름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인간을 집안에 놔두는 것보다 내 자식을 차라리 애비 없는 애로 키우는 게 낫겠다 싶으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여자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실패한 인생으로 손가락질 받던 시기였는데 어머니는 무슨 결심이 서셨는지 몰라도 그 길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말이 좋아 이혼이지 그냥 짐가방에 옷 몇 개 싸서 쫓아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없지, 애는 빽빽 울고 있지. 지금 제가 그때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만 해도 속이 막 터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좀 여장부 같은 구석이 있으시거든요. 남편한테 짐가방 들려 쫓아내신 것만 봐도 대강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목욕탕은 원래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구석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청소를 하시던 일터였다고 해요. 배움도 깊지 않지 애까지 딸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저를 무작정 들쳐업고 동네에 있는 가게들에 찾아가 일 좀 시켜줄 수 있냐,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돌아다니셨던 거죠.
안쓰러운 건 둘째치고 아무리 마음씨 너그러운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툭하면 일을 하다 우는 아이를 달래러 들어가는 어머니를 언제까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여기서 퇴짜 맞고 저기서 퇴짜 맞고 아무리 이해심이 좋은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두 달을 데리고 있는 분이 없으셨죠. 그러던 중에 이 목욕탕에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시던 사장님이 젊은 날의 사고로 자식을 잃으시고 홀로 목욕탕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특해 보이셨나 봐요. 아직도 감사한 게 저와 어머니를 정말 저희 외할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성격상 그런 은혜를 당연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으니 이런 은혜에 보답할 길은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면서 근무 시간 외에도 목욕탕을 쓸고 닦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 주인인가 싶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마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 어린 시절이 그토록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기한 시간들이었네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는 네가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면서 청소일뿐만 아니라 세신 일까지 배워 일을 늘려하기 시작하셨고 자연스럽게 저도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학교가 끝나면 목욕탕으로 곧장 와서 어머니의 일을 돕고 용돈을 받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짓궂게 구는 애들이요. 너희 엄마 목욕탕에서 일한다며 하는 애들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창피함을 느끼라고 그런 의도로 했을 텐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전 저희 어머니도 저희 목욕탕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저를 항상 예뻐해 주는 분들이 넘쳐났고 가족들이 있고 거기가 제 집이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투병 소식은 저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늘 호방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뛰어가셨죠.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벌써 몇 년의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분의 관계는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감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우정과 이해, 그런 것들로 묶여있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꼭 한 배 속에서 나온 친자매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너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도 그렇게 안 서운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저도 사장님을 보면서 두 분이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실수로 잃어버린 자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억척스럽기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잘못 태어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분 모두 성격이 장군감이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두 분 모두 주량도 어마어마하세요. 어지간한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잘 드실 정도니까요. 그렇게 호방하신 분이었는데 병마 앞에선 정말 장사가 없는 걸까요? 엄마 손을 붙잡고 뛰어간 병원에서 들으니까 사장님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3개월 남짓이랍니다. 시한부 판정에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이제 어쩌면 좋냐고요. 저 역시도 어머니만큼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었으니 사장님이 3개월 후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사장님이 계시는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저희의 걱정과 달리 조금 야윈 얼굴이긴 하셨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활짝 웃는 낯으로 어머니의 등을 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돈 얼마나 모아놨냐고요. 왜 이래?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아유, 나는 너네한테 이런 얘기 못하고 바로 골로 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착하게 살긴 살았나 보다.
아,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누가 보면 여기가 초상집이라도 된 줄 알겠다. 정신 차려. 언제까지 울고불고 그러고 있을래? 나 없으면 이제 뭐 해먹고 살 거야? 여기처럼 괜찮은 일자리가 또 있을 줄 알아?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지 사장 죽게 생겼다고 울고 짜고 할 시간이 어딨어? 아주 둘 다 먹고 살만한가 보다. 팔자가 좋다 다들, 어? 눈이 새빨갛게 퉁퉁 부어있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은 누가 보면 여기가 장례식장인 줄 알겠다면서 당장 3개월 후에 먹고 살 일자리 없어질 걱정을 해야지 내가 죽고 살 걱정이나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저희를 보고 팔자 좋다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평소에 사장님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랑 어머니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한다고 모아둔 돈 있지? 내가 안 그래도 목욕탕 건물 내놓으려고 했는데 뭐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이제 와서 그거 이고지고 싸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니고 언제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받아봤자 부조금으로 받게 생긴 거 알잖아. 내가 사주팔자가 더러워서 육친이 약해서 부조금 받아봤자 나눠줄 부모 자식도 없어. 김 여사 성격상 고생했으니까 목욕탕 건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차라리 양잿물 마시고 말겠다고 절대로 안 받을 거 아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그 돈에 내 목욕탕 팔게. 김 여사가 인수해 그거. 단 나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조건 있어. 나 죽어도 목욕탕 일 열심히 하고 둘이서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걸로 얘 시집도 보내고 너도 어디 가서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일 만들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거 약속하고 주는 거야. 알겠어? 한평생을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게 성실함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물려받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너무나도 큰 선물을 남겨주신 사장님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던 저희 두 모녀에게 사장님의 제안은 거의 로또 1등 당첨이나 마찬가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도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럴 줄 알고 명의 이전 관련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사장님은 양도각서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사람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저희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던 건지, 왜 이렇게 아픈 걸 저희한테 숨기고 계셨던 건지,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던 걸까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언니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나 정말로 열심히 살아볼게. 언니 말대로 언니한테도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볼게. 고마워. 어머니는 그 목욕탕을 그렇게 인수받으셨고 사장님은 어머니가 목욕탕을 인수받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어머니 이름. 저희 모녀는 믿기지 않는 그 종이를 들고 납골당에 가서 정말 고개를 깊이 숙여 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인생에서 그 귀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목욕탕도 생각보다 잘 운영됐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사장님과 함께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붐볐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학업에 집중하면서 저 대신 진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을 하셨고요. 늘 오시던 단골 손님들도 어머님과 사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어머니가 이 건물과 가게를 그대로 인수받아 하시는 것이 뭔가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동네 주민분들 중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도 30분 거리에 있는 이곳 목욕탕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장님은 대체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그때 4050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목욕탕이 찜질방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을 정도로 장사가 한참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찜질방을 가면 양머리라고 수건 양쪽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죄다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던 때 있었잖아요. 저희 목욕탕도 그때 시기를 잘 맞춰 옆 건물까지 확장을 하면서 겨우 동네 목욕탕 정도가 아니라 찜질방 체인까지 할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일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던 사장님에게 인수받았던 목욕탕의 프론트 자리를 지키셨고 단골 손님들의 세신을 직접 해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은 좀 쉬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엄마도 저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처럼 어딘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항상 걱정인데 넌 언제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간 걸 본 적이 있냐면서 으름장을 놓으니까요. 차라리 저처럼 잔병치레 많이 해서 병원이라도 자주 가면 검진이라도 자주 받으니 어디 아파도 빨리 발견하니 그만인데 엄마처럼 정말 잘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한번 크게 아플까봐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딸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저희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게 묵묵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런 어머니의 든든한 그늘 아래서 저도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학벌 콤플렉스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늦게라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셨으면 했지만 공부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그것도 원하시는 것만큼 쉽게 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머리만 조금 더 좋았더라도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좋다고 달라붙었겠니? 내가 아무리 니네 아버지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해도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만난 거다. 사람 원래 그런 거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런 말이 왜 있겠어.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끼리 뭉쳐 살고 싶지 않으려면 죽자 사자 공부해. 안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야. 어머니는 본인의 결혼 실패 역시 배움이 짧았던 과거 탓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자신 있었던 건 공부였고 다들 입시 전쟁통인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저 역시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고 그게 공부라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달리 여유롭고 넉넉한 환경도 받쳐주고 있었고 이제 예전과 달리 학교 끝나고 매일같이 목욕탕에 쫓아가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대신 독서실과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들 자리 잡기도 힘든 앞자리를 매번 척척 잡아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성적을 못 내면 그게 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서울대 합격증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 합격증이 나오자마자 또다시 그 합격증을 들고 가장 먼저 사장님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쁜 일, 슬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마 사장님도 저희 엄마만큼이나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셨겠죠? 목욕탕 앞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시는 걸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현수막만 안 걸었다 뿐이지 프론트에 서서 찾아오시는 손님마다 왜 맨날 여기서 내일 도와주던 우리 딸 기억하냐? 그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무슨 대학에 갔는 줄 아냐? 서울대에 갔다. 모르겠다. 뭐 박사가 되려나 판검사가 되려나 하여튼 대한민국 이끄는 건 서울대 출신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신 덕분에 저는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아이고 서울대 들어갔다면서 축하해 하고 인사를 하셔서 제가 놀란 반 부끄러운 반으로 감사 인사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가 됐든 어머니의 자랑이 된다는 건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대학 합격뿐이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게 결국 서울대학교 아니겠어요. 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묶거든 고개를 들어 조국을 보게 하라고요.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정말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은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을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전국에서 죄다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1등을 해봤다는 자랑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잘난 사람들 곁에는 잘난 사람들이 꼬이고 못난 사람들 곁에는 못난 사람들이 꼬인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1등끼리 경쟁을 시작하면 그 사이에서도 도태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꼴등도 있기 마련이고 할 건데 경쟁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 인생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쯤에는 그 노력의 결실로 가득 찬 이력서를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합격하며 또 한 번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됐어요. 대학부터 회사까지 경쟁. 더군다나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멋지게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운용사와 고객 사이에 치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만 하는 직업이었고 통장에 거액의 월급이 찍힐수록 제 몸과 정신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투자 성공은 당연한 거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는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고 저는 그 당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직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과 맞바꿀 정도의 일자리가 맞을까 하는 고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때 우연히 나간 동문회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이 인연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고민을 하던 제 앞에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난 지금 네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안 쉬고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연애도 좀 하고 숨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네가 오죽 기계처럼 살았냐고. 근데 그 선배도 그랬거든. 너보다 더 기계처럼 살다가 개원 앞두고 갑자기 다 때려치울 거라고 배낭 싸서 세계 일주 가더라. 1년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이만한 멘토가 있겠어? 남은 청춘을 다 바쳐서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끌어안고 들어간 회사를 지금은 관둔에 만회하고 있는데 고민 상담을 하니 소개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주선을 하는 친구의 얘기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하등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 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 사진 한번 보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 말대로 지금 제 상황에서 이만한 멘토가 또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반은 충동적으로 잡았던 소개팅 자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나왔던 것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고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동문끼리 소개팅 주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들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고요. 저도 어디 나가서 명함 못 내미는 직업은 아닌데도 의사들 콧대는 왜 그렇게 높은지요. 아마 출신도 그렇고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지 소개팅에 나와서도 상대방 앞에 포크나 나이프 한 번 놔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는 기분을 망치고 돌아오기 일쑤였죠. 그러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스테이크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이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스테이크 맛있는 걸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옛날부터 먹고 살지 않아서 그런가 소고기 구워 먹는 건 그렇게 맛있는데 스테이크라고 해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입맛이 영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보통 소개팅 자리에서는 격식을 차린답시고 파스타며 스테이크며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을 앉아서 깨작거리다 돌아오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이 앞에 제가 잘 아는 불고기집이 있는데 냉면 좋아하세요? 제가 불고기에 냉면 대접할게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 그릇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제가 남편을 정말 좋아하는 게 그런 소탈함 때문이거든요.
쨍쨍한 날씨에 가방에서 손 선풍기를 꺼내 무심하게 건네주고서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냉면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소개팅 자리에서 한 그릇을 다 비웠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이 코를 박고 먹었다니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서야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데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또 말이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는 6살이나 나는데 저랑 은근 비슷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같고 번아웃이 와서 직장을 관두려고 했던 것도 맞대요. 의사 일을 때려치우려다가 그동안 벌어둔 돈 다 털어서 세계 일주나 가야겠다고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어쩌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곳에서도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나 싶었어요. 남편 역시 다른 여자들과 달리 거의 세수를 하다시피 코를 박고 냉면을 먹는 모습에 반해서 데이트 한 번 만에 그럼 저희 한번 만나볼까요? 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두 사람 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3개월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고 양가 허락도 받기 전에 다이아 반지를 사들고 와서 청혼을 한 남편 덕분에 정말 정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허락을 구하러 다니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많아지기도 하고 나도 계속 안 쉬고 일을 하기도 했고 이참에 안식년이다 생각하고 1, 2년이라도 쉬면서 다른 일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이 사람도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라 문제될 게 없다는데. 결혼하면서 눌러앉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저희 업계가 오죽 무섭냐고요. 결혼 예정이라는 얘기지만 넌지시 꺼냈을 뿐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책상을 빼버릴 기세로 결혼식은 언제 올릴 예정이냐, 아이는 가질 거냐, 신혼여행은 몇 박 며칠로 갈 거냐, 심지어 예식 일정을 회사 일정에 맞출 수 있냐고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내가 쉴 때가 오긴 왔구나 싶더라고요. 일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차라리 결혼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길로 어머니에게도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념이 뚜렷하고 소탈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시더라고요. 식이라도 올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어. 결혼하자마자 살림하겠다고 눌러앉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다. 아니 사부인께서는 뭘 하시니? 일 관둔다니까 별말 없으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 못 되어드려서요. 어머니께서도 지금 하던 일 쉬시고 독일인 시민권자랑 결혼하시고 배우자 비자 발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 사정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가 쉽지 않으셔서 상견례 전까지는 한국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혼을 훈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어머니와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밝히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고 부끄러워하신다고 들었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을 하셨고 의사인 전 시아버지와 그런 이유로 이혼 없이 계속 별거 상태로 지내시다가 제발 본인을 좀 놓아달라고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 팔자도 참 안타깝구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곧장 병원에서 알고 지내던 독일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셨다고 하니 어떤 면으로는 참 트여 있으신 분이구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결혼을 하셔야 할까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뭐 어머님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아들도 이해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나 싶기도 하고요. 내 입으로 우리 엄마지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난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남편한테 인정받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시는 분이라서 아버지랑도 마찰이 잦으셨고 사실 나도 공부한답시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나가서 살던 시간이 많아서
그런 어머니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게 인생의 목표라니.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주체적이지 못하잖아. 전 솔직히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남이 뚝뚝 떨어지는 아들과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게 외롭게 사셨으니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게 결혼이든 뭐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타국까지 가는 저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 코가 석자인데 네 걱정이나 하라고 저를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지 말입니다. 어머님은 뭐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상견례의 자리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으셨고, 남편한테 들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달리 생각보다 무난하시고 나이스한 분이셨어요. 물론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오는 발언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헉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당분간 일을 쉬겠다는 제 얘기에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오히려 반기시기까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얘가 오죽 좀 독특하냐고. 내 아들이지만 얘 나이에 사실 나랑 떨어져 산 세월 빼고 나면 내가 키웠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야. 원래 개원이는 개원하고 5년 동안 옆에서 내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병원 잘 되냐 망하냐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하잖아. 너도 옆에서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가서 정보도 좀 알아보고 병원장 사모님끼리 커뮤니티도 중요하니까. 얘가 뭐 집에서 놀려고 들어왔는 거야. 다른 일 찾으려고 공부하려고 잠시 쉬는 거지.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병원이 잘 되냐 망하냐가 거기 있는 의사가 결정하는 거지. 마누라 말 한마디에 잘 되고 망하고 할 병원이면 그 의사는 면허를 뺏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쓸데없는 발언에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또 순식간에 굳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끊어준 덕분에 상견례 자리가 싸해지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랑 사이가 친하지 않은 게 이럴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한결같이 싸가지 없어준 덕분에 어머니도 거기서 남편한테 뭐 사람들 앞에서 창피 줬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놈이 항상 나한테 말을 저런 식으로 한다. 그냥 웃으면서 핀잔 주고 넘어가시는 정도였고요. 상견례 자리가 원래 굉장히 형식적인 자리잖아요. 이미 저희 두 사람이 혼수나 예물, 예단에 대해서 말을 맞춰 놓은 게 있던 터라 양가 어머님들끼리 결혼식 날짜 정도만 대략적으로 상의를 하고 결혼식은 그 이후에 척척 진행됐습니다. 저희도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큰 산을 넘기고 진정한 부부가 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거의 혼자 지냈었는데 왜 신혼생활이 재미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둘이서 하면 왜 그렇게 재밌는지요. 병원이 한참 바쁠 때라서 낮 동안은 항상 혼자 있어야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거의 녹초가 되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 행복에 금이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의 결혼이 성공으로 수렴하고 있을 동안 저희 시어머니의 결혼은 또다시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후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성격을 보면 그 실패는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집착,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굴러가야 한다는 그 주인공병. 어느 날 새벽 저희 부부가 자고 있는데 협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놀라서 전화를 받은 남편은 베란다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고 한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하신 것 같아. 지금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가정폭력으로 소송을 당해서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미안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혼하고 난 이후에 나도 우리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면 내가 시간 내서 꼭 병원 모시고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볼게.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한국에 집도 있고 이모님들도 계시니까 아마 그쪽이랑 왕래하면서 지내실 거야. 뭐 3년 후면 독일 시민권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신이 나셨던 어머니. 상견례며 결혼식장에서 세상 고상하게 얘기를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당하셨다는 얘기. 처음에 그 얘기를 남편에게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지난번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겪고 우울증에 그러시는 거라는데 그게 어디 우울증 때문만이겠어요? 손버릇 나쁜 건 결국 습관이고 기질인 거죠. 얘기를 듣고 남편보다 더 심나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제가 신경 쓸 만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오시기도 전에 전 어쩌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 장담은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찾아오신 곳은 네, 맞아요. 저희 집이었습니다. 인사를 갔을 때 고상한 분은 어머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나가 있는 틈을 타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어머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한 며느리를 붙들어 앉혀놓고 그래 내가 너 생각나서 독일에서 급하게 오는데 사왔다며 쿠키며 차를 늘어놓고 하소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대체 내가 왜 지금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어머님은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나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너 지금 내 얘기 제대로 듣고 있는 거니? 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맞장구를 못 칠 망정. 지금 정신을 어디다가 빼두고 있는 거야? 애가 이렇게 맹해가지고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둘이서 이렇게 한가하게 차나 마시고 앉아있을 게 아니다. 얼른 일어나라. 애 들어오기 전에 청소나 깔끔하게 해두게. 너 가정주부가 이렇게 팔자 좋게 앉아있으면 나중에 남편한테 소방 맞기 딱 좋은 거야. 잠옷은 또 이게 뭐고. 이렇게 후줄근한 것밖에 없니? 집에 있다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딱 달라붙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어야지. 망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독일에 결혼하러 가신다고 거기서 시민권을 따신다고 하셔서 속으로 잘 됐구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나이스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시댁은 시댁이잖아요. 멀리 살면 살수록 좋은 게 시댁이라고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골치 아파하는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 참 다행이라 싶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심보가 문제였던 걸까요? 남들보다 배로 더 골치 아픈 시집살이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찾아오셔서 제 살림살이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옷장을 구석구석 다 열어보시고 제 속옷까지 다 펼쳐보시고는 이건 뭐 이래서 안 되네, 이래가지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마음이 동하겠네, 안 동하겠네, 이런 나쁘끄러운 소리까지 실컷 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난리법석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 당연히 저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죠. 이런 일 없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더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혼은 혼자 하면 그만이지 누구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냐고요. 제가 들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여서 저도 남편 붙잡고 그만하면 됐다고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그랬죠. 수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걸 들으니 속 시원한 마음 반, 죄송스러운 마음 반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어제 그 난리통이 있었으니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후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또 울리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초인종 소리에 노이로제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친정엄마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당연히 친정엄마께도 알렸으니 더군다나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것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오셨으니 별일은 없나 얘기나 할까 하고 집에 잠깐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휘청했잖아요.
저는 잘 됐다 싶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희 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싶어서요. 왜 예전에 사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목욕탕 일 열심히 하고 엄마랑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돈을 벌 만큼 벌어주시고 코로나 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쉴 법도 하신대. 사장님이랑 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프론트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제는 그 약속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그 건물 허물고 그 자리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열심히 부동산이며 공사업체며 인테리어 업체며 직접 알아보고 다니셨죠. 그날도 공사업체랑 미팅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나셨다고 들리셨더라고요. 내가 요즘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가 바빠서 연락을 한번 못 드려봤어. 언제 엄마가 사돈 만나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 집에 와서 괜히 트집 잡고 그러진 않어. 가뜩이나 집도 가까운데.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할까봐 걱정이다, 야. 엄마는 못 속여요. 학교 다닐 때 학습지 산다고 돈 달라고 용돈 삥땅 치고 그러면 엄마들 귀신같이 알잖아요. 누구 눈을 속이겠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건 제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아셨던 거죠. 집도 가까운 저희 시어머니가 이혼하고 괜히 저한테 와서 쓸데없는 꼬장을 부리진 않을까 걱정에 한달음에 달려오신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는데 다행히 조사방이 난리를 쳐서 한풀 꺾이셨을 거다. 당분간은 잠잠할 거다 하니까 그래도 못 믿으시는 눈치더라고요. 남편 패서 이혼당하고 들어온 여잔데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냐고요. 네, 저희 어머니 말이 딱 맞았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또 한 번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맞았어요. 어제 그렇게 남편한테 한 소리를 듣고 한동안은 저희 집 대문 꼴도 보기 싫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흘낏 쳐다봤죠. 어머니는 본인이 여기 있는데 별일이야 있겠냐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정말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문을 열어주니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말 없이 저를 노려보시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의 치다시피 하며 저를 밀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도 적잖이 당황하셨고요. 사부인, 한국 들어오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뵀어야 하는데.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시죠. 제가 뭐 여기 앉아서 차나 마시자고 온 줄 알아요? 넌 네 남편 일하러 나가면 허구한 날 이렇게 니네 엄마 불러서 노닥거리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이 모양 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아들, 지가 벌어다 준 돈, 지 마누라랑 지 장모가 펑펑 쓰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어제 있었던 일을 사과하러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표독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쏘아붙이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 꽉 깨물고 싸우러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희 어머니도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어제 일이라면 저도 남편에게 무작정 고자질을 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나름대로 화를 풀기 위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때문이라면 저도 죄송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부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어제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기분 많이 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 근처에 일이 있으셔서 잠깐 들리러 오신 거예요. 기분 상하신 것도 알고 오해하실 만한 상황인 것도 아는데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선견 지명이 맞더라고요. 남편 패서 이혼당하고 돌아온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냐고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콧방귀를 낀 어머니는 오히려 제 사과에 기세등등해져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앞에 계신다는 것도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 얘기를 했던 게,
너 지금 나 남편 없다고 무시하니?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맨날 이렇게 니네 엄마 불러서 노닥거리느라 내 아들 안 챙긴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안 있고와?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애미라고 겨우 남 등이나 밀어주고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죽고 싶어?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가 제 뺨을 올려붙였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도 기가 막혀서 얼굴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저희 어머니는 손을 번쩍 들어 저희 시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내리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치셨는지 시어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어머니를 올려다보시는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때리는 손은 안 아픈데 맞은 뺨은 아프냐? 어디 감히 내 귀한 딸 뺨에 그 더러운 손을 올려? 가정교육? 그래, 내가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오늘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너 다시 일어나 봐라. 너 니네 남편 패서 이혼했다며? 너만 사람 팰 줄 알아? 나도 사람 팰 줄 알아.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도 몇 배는 많으니까 네 뺨 치고 합의금 실컷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일어나 봐. 왜 그렇게 맞고 있어? 겨우 그거 맞고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어? 저는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겨우 뜯어말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웃기고 가짠치만 저희 어머니에게 겨우 뺨 2대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 모습이 정말 우스워 보이셨나 봅니다. 내가 너 보고 결혼시킨 줄 알아? 처음 볼 때부터 너는 아주 꼴 보기 싫었는데 그나마 네 아들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켰던 거야. 뭐? 남 등이나 밀어주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 주제에? 내가 남 등이나 밀어주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너 그거 아니? 그 목욕탕이 내 거고 그 옆에 찜질방이 내 거고 내가 그 목욕탕을 밀고 네 아들 병원 지어주고 있어 지금. 그거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 이런 애비 밑에서 아무리 그 아들이 바르게 커봤자 얼마나 바르게 컸겠니? 너도 정신 차려. 아무런 쓸모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돈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뺨이라도 몇 대 더 맞겠다고 아까 맞은 뺨의 반대쪽을 내밀면서 몇 대라도 더 때리시라고 그렇게 읍소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댁이랑 당장 갈라서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질질 끌어내 내쫓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달음에 쫓아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고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건물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혼만은 걷어달라고요.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든 여는 끊고 살든 어떻게든 본인이 주워 담겠다고 장담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인데 그런 집에 딸을 계속해서 놔둘 수도 없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는 남편을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미친 건 시어머니 한 명인데 그런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저도 소중한 제 가정을 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제 입장만 고집하기에는 저희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네 얼굴을 안 보고 살 각오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외한다면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이후로 언성 한 번을 높여보며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제 마음은 기울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뜻에 반기를 들고 싶지도 않으니 참 막막하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좋은 해답이 있을까 해서 막막한 제 마음을 들고 톡톡 사연을 찾아와 봤어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부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좋은 해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도 했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물론 남편은 일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서요. 저희 집은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아이는 시집을 가서 손자도 있고요. 둘째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간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자꾸 거기 눌러앉아 살고 싶어 해서 고민이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말이죠.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에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딸아이 유학 보내주고 시집 갈 때 넉넉하게 보태줄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조금 부유한 중산층 정도 되겠네요. 상류층이라기엔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 덕에 저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볼 수 있었겠죠. 한 명만 벌어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때의 짬이 남아있는지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손자뿐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큰애가 손주를 안겨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나서서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게 참 섭섭했습니다. 그때는요. 아, 손주는 이제 4살이 돼요. 말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린 게 영 걱정이었는데, 큰딸 말로는 검사를 다 해봐도 별 문제는 없다고 그랬다더군요. 큰딸은 둘째 딸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라 유학 가보고 싶으면 가봐도 된다는 제 권유도 거절했어요. 모르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요. 둘째는 나가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말이죠. 참 성격이 정반대인 자매예요. 키울 때도 그랬어요. 첫째는 뭐든 조용조용 조심하고 세심하고 섬세한 편이었고 둘째는 뭘 해도 덤벙거리고 다쳐서 들어오고 목소리도 크고 언니가 어디서 맞고 오면 동네를 다 뒤져서 자기 언니 때렸다는 아이를 찾아서 몇 배로 때려주고 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 있다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랑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6 결혼을 하기엔 요즘 같은 세상엔 참 빠른 나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을 워낙 달고 살았던 아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진짜 빨리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둘째가 23이었는데 언니 왜 이렇게 빨리 시집 가냐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각설하고 사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랑 같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돈댁이 지방에서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사돈 어르신이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험악하게 생기셨는데 그래도 참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라 며느리인 저희 딸을 참 이뻐라 하십니다. 때마다 농작물 같은 걸 저희 집에도 보내주셨고요. 상견례 날 만난 사돈 어르신들 모습을 보고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 딸은 일찍 결혼했고 바로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할머니 제일 일찍 됐는데 친구들은 좀 놀렸지만 사실 전 좋았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매주 저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둘이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아이를 맡기고 가면 봐주기도 하고 딸아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하면 며칠씩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들이 봐도 제가 아이를 더 잘 보니까 그랬던 거겠죠. 저에게 맡기고 여행이라도 며칠 다녀오는 날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죽하면 애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만큼 손주가 좋았어요. 너무 예뻤고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사위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려면 제가 먼저 보고 싶다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면 제가 아이를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에게 말했더니 둘째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거 되게 눈치 없는 걸 수도 있어. 뭐가? 내가 왜 눈치가 없어? 형부가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둘째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보니까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눈치가 없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너 좋아하면서요. 생각해보니까 저야 뭐 애 보고 싶다고 가는 거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집에 어른이 있으면 불편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이긴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모님인데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 한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아이가 보고 싶어도 정말 꾹 참았어요. 며칠에 한 번 딸아이가 해주는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가며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하율이 좀 봐주세요.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주말에 출장 일정이 잡혀서요. 정말 너무 반가운 부탁이었죠.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이긴 했지만 며칠씩 알아 누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위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딸아이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너 많이 아파? 이서방이 너 아프다고 하율이 봐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부탁을 했대? 엄마 힘들게. 엄마야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네가 아프다니까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네.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는데 참 엄마 안 와도 돼요. 아니, 가. 하율이도 하율이지만 너 목소리 들으니까 네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딸아이 얼굴도 봐야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물론 딸아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하율이를 볼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였나 봐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어? 주말에 나 아영이 집에서 자고 와요. 하율이 봐달래. 아이고, 그게 그렇게 좋아? 아영이 몸이 안 좋다는데 좋아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율이 보는 건 너무 반갑네. 너무 오랜만이라. 아영이한테 혹여 그런 말 하지 마. 애 서운해한다. 내가 미쳤어요? 그런 말을 왜 해? 남편이 정말 못 말리겠다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렇게 주말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주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동안 하율이를 생각하며 하나 둘 사둔 장난감과 옷들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사위가 웃으며 나오더군요. 딸아이는 왜 나오지 않나 싶어 뒤를 보니 사위가 말을 했어요. 집사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어요. 많이 안 좋나? 그럼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가서 링거 맞고 왔어요. 주말 지나고도 안 좋으면 다시 가보려고요. 하율아, 할머니 오셨다. 그 말에 저 멀리서 방문이 열리고 하율이가 다다다다 달려오더군요. 잘 나오지 않는 말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번쩍 들어안아 뽀뽀를 했습니다.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전 지금 나가봐야 해서 가볼게요. 나 하율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않나? 안 죄송해도 돼. 그래도요.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괜찮다니까. 그러네. 얼른 나가봐. 가봐야 한다며.
아, 네, 늦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위를 향해 인사를 했죠. 하유라, 아빠한테 잘 다녀오세요 해야지. 그 말에 하유리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아빠가 가는 게 싫은가 보다 했습니다. 제 어깨를 꽉 잡은 하유리의 작은 손도 별 생각 없이 그저 반갑게만 생각했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 이러나 보네. 얼른 가봐. 예. 사위가 나가고 하유리를 안고 큰애가 잠들어 있다는 방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누워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이불을 꽁꽁 둘러싸매고 자고 있더라고요. 가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아픈 아이 자는 거 깨우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푹 자게 두었습니다. 아유, 엄마가 많이 아픈가 보다. 나가자, 하유라. 그렇게 잠든 아이의 뒤통수만 보고 나와서 하유리와 놀았어요. 오랜만에 봐서 낯을 가리면 어쩌나, 날 알아보지 못하면 또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한참을 저와 놀던 하유리가 지쳤는지 잠든 후 시간을 확인했더니 4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는 줄 몰랐는데 아직 방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는 딸아이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고 저렇게 죽은 듯이 누워서 잠만 자나 싶었죠.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아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살짝 흔들었는데도 아이는 아픈지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더 자게 내버려 둬야 하나 싶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다음날 더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깨우기로 했어요. 아유, 아파도 밥은 먹고 자야지. 괜찮아. 일어났어? 방금 깼어. 나 배 안 고파. 괜찮아, 진짜로. 아유, 그래도 뭘 좀 먹어야 낫지. 나와서 먹어. 엄마가 금방 뭐 좀 해줄 테니까. 정말 많이 아픈지 얼굴도 목소리도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뭐가 있는지 확인 후 있는 재료들로 죽을 만들었습니다. 감기나 몸살이 오면 목부터 붓는 아이라 넘기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아영아, 나와서 죽 먹고 약 먹고 다시 자, 응? 나 진짜 괜찮아. 아, 엄마가 안 괜찮아. 얼른 나와. 알겠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뭘 하는지 큰딸은 한참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뭘 하나 들어가려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긴 팔에 가디건 온 몸을 꽁꽁 싸매고선 말이죠.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이 아픈데 손잡아 온다는 생각에 들떠서 신경 못 써줄 것 같아서 말이죠. 미안한 마음에 인상을 쓰고 물었습니다. 아이, 많이 추워? 좀 춥네. 여름이 다 되어가는 날씨였어요. 그러고 보니 방 안에서도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몸에 힘도 없는 것 같고 평소에 그 반짝이던 피부도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여태 잤으면 1시간도 못 잔 사람처럼요. 눈도 퉁퉁 부어있고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아픈 모습을 꽤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컨디션도 기분도 가라앉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생각으로 말했어요. 아유, 지금이라도 다시 병원 갈래? 아니. 놀랐어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서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딸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걸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니, 오늘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 진짜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아이, 안 그래도 이 서방이 링거도 맞고 왔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 움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아, 왜 아니야? 아니, 맞았어, 링거. 어딘가 찝찝함이 남는 대화였습니다. 딸은 마지막엔 죽을 마시듯 먹더니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워있고 싶어서 엄마 하율이 좀 잘 봐줘. 미안. 그러고 들어가서 또 나오질 않았어요. 할머니. 하율이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설거지를 하는데 제 다리를 잡더라고요. 물 묻은 손을 털어내고 얼른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맘마 먹고 들어가서 다시 자. 엄마 아야 하잖아. 엄마 아야 해. 맞아, 엄마 아야 해. 엄마 아빠가 아야 했어. 이제 입이 트려는 듯 자꾸 말을 하는 게 귀여워서 하율이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어요. 근데 하율이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엄마 맴매했어. 맴매? 아빠가? 누구를? 엄마 맴매했어. 아니, 아빠가 엄마를 맴매했다고? 엄마 아빠가 맴매했어.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좀 전에 큰딸이 제게 보인 반응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찜찜했거든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하율이를 푹신한 패드 위에 올려두고 인형을 쥐어주고는 딸이 자고 있는 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잠겨 있더라고요. 엄마 들어가. 얘기 좀 해. 잠시만. 나 옷 좀 갈아입어서. 그리고 잠시 뒤 철컥하고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긴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기 누가 있다고 옷 갈아입는데 문을 잠궈? 제 말에 딸아이가 움찔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습관이라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니, 하율이가 그러던데 아빠가 엄마 맴매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야 하는 거라고. 하율이가? 딸아이가 엄청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금방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저런 말 많이 해. 입이 트이긴 하나 봐. 맴매도 어디서 들었나 보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긴 팔티를 자꾸 끌어서 뭔가를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픈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 옷 벗어봐.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엄마. 아니면 못 벗을 이유가 뭐야. 엄마한테 몸 보여주기 싫은 것도 아닐 거고. 얼른 엄마 진짜 화내기 전에 얼른 벗어.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 부를까? 엄마 성격이 이대로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아빠 부를까 하는 말에 딸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심조심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만 서 있었어요. 이내 손이 덜덜 떨려오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이의 몸은 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온 몸에 피멍 같은 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색이 다 달랐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멍도 있었고요. 정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서방이 한 짓이니 정말?
제 그 물음에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벌벌 떨려오는 손으로 딸아이 몸 전체를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쓸었어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그 모습에 딸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엄마, 너 이럴 때까지 왜 말 안 했어? 어? 아, 왜? 그러면서 버릇처럼 들었던 팔을 아이의 멍이 든 가득한 팔을 보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정말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당장이라도 그 새끼 죽이러 가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엄마 진짜 화낼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말 안 해? 하율이 낳고 나서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심해졌어. 아, 왜 말을 안 했어? 어? 처음에는 손대고 나면 진짜 자기가 미쳤었다면서 싹싹 빌었거든. 난 그걸 바보같이 믿었고, 그리고 요즘은 차마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아니까. 그렇다고 이걸 참고 살아야 이 미련한 거 사.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4년을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악마 같은 새끼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고통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정신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가방 제일 큰 거에 네 짐 다 넣어. 엄마는 하율이 챙길 테니까. 일단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짐을 챙기게 한 뒤 하율이 짐은 제가 챙겼습니다. 인형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에 하율이가 지 아빠를 본체 맞은 채 했던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하율이가 어떻게 알았지? 잘 때만 그랬는데. 큰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끊었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 준비를 해서 할 테니까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상세하게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사진도 엄청 찍었고요. 딸아이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모아둔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당분간 아빠에게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아셔야 한다고. 언젠가 아실 일인데 나중에 아시면 더 화내실 거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큰 가방은 뭔지,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자는 하율이를 안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 개자식 어디 있어? 내가 당장 죽여버려야지. 아휴,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애 깨요. 조용히 해. 남편은 제 말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그 감정이 아까 저도 느꼈던 거라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남편을 설득하고 사위가 없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그 자식의 인생을 부셔버리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분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이쪽 방면으로 가장 일을 잘한다는 분을 추천받았어요. 그리고는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해서 다음날 바로 만났습니다. 큰딸은 저에게 보지 말라는 말을 10번 넘게 하고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을 그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딸아이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강도가 센 편이고 자료도 많네요. 이건 녹취록인가요? 변호사가 박스 안에 있던 USB를 들어올리며 묻자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승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양육권도 물론 100%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접근 금지도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지예요. 제가 며칠 자료를 좀 더 보고 판례 좀 뒤져본 뒤에 금액 최대치로 뽑아볼게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울더라고요.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고 같이 울었어요. 남편은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는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큰 딸을 보자마자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그 개자식을 향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 사위가 집으로 왔는데 애들이 없으니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받지 않으니까 뭔가 대충 상황을 짐작한 듯 몇 시간 동안 잠잠했어요. 그리고는 딸아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잖아. 이렇게 나갔어야 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절대 말 못한다더니 결국 다 한 거야? 나 화났어. 여보, 더 화내기 전에 하율이 데리고 들어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분을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얼마간 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장모님. 아영이 오늘부터 그 집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 찾지 말고 소송장 기다려.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아빠가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으니까 우리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소송장이나 기다려.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 계속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에게 온 전화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 통화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어요. 아이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야, 이년아, 너 진짜 죽고 싶어? 하율이 내가 니년 키우게 그냥 둘 것 같아? 하율이 엄마 노릇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애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진짜 나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듣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점점 더 하더군요. 이제 내 말에 대꾸도 안 하기로 했어? 나 같은 놈은 상대하기도 싫다 이거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네 엄마 아빠는 가만둘 것 같아? 가족들 인생까지 종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너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한데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멍청한 년아. 원래는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들을 생각이었지만 정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날쌔. 사위는 전화를 받은 게 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 말이 없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영이는요? 이제 변명도 안 할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뭐 변명할 게 있겠어요. 이제 아영이는 자네 연락 아예 안 받을 거야. 아영이 바꿔주세요. 왜 방금 했던 말 그대로 아영이한테 하게? 그 말에 또 입을 다물더군요. 방금 자네가 한 말은 그대로 녹음됐으니까 앞으로는 말 가려서 해. 씨발. 녹음을 했다는 말에 나지막이 욕을 내뱉고는 바로 끊더군요. 아무래도 무섭긴 했나 보죠.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서류가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미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그런 말 했었다고 들었네. 소용없으니까 가봐. 내가 내 딸이 몇 년간 맞아온 걸 알았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다시 보낼 거라고 생각하나?
죽어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죄송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거든. 순순히 다 인정하고 처벌받을 건 받아. 남편은 정말 사위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것 같다고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지 아빠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위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에?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영이랑 하율이는 절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자네가 이럴수록 자네한테 불리한 건 알지? 씨발 진짜 딸 이혼녀 만들면 퍽이나 좋으시겠어요, 어? 그 말을 듣고 기가 차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흉이라고 그딴 걸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흠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고 사는 것보단 1000배 나으니까 돌아가. 그런 거 안 통해. 자네 안 가면 경찰 부르겠네. 경찰? 불러. 집안 싸움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돌아가는 거 몰라? 왜? 그전에는 그랬나 보지? 그럼 자네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건 어떻나? 그 말에 사위가 눈에 띄게 움찔하더군요. 사돈댁 어르신을 사위가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딸에게 전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워낙 엄하고 무서우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인사 갈 때 무서워했는데 자기한테는 다정하시다고요. 아마 추측컨대 자기 아들의 성향을 알아서 그렇게 무섭게 군 걸 수도 있겠더군요. 당장 전화해서 다 알려드려. 당신 아들이 4년 동안 우리 딸을 이렇게 때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그 말에 사위가 짜증을 내며 돌아서더군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소송만 끝내기엔 너무 분하다고 말이죠. 아직도 선명한 딸의 온 몸에 있는 멍자국과 누가 옆에서 손만 들어도 움찔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벽보를 붙인다든지 시위를 하는 건 나중에 있을 재판에서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사위에 회사 사람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오래 해서 발이 넓은 편이었거든요. 나온 사람은 딸 또래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분 따님이 이 팀장님 아내분 되시는 거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나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진짜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와서요. 남편 친구의 딸이 그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에게 저희 집 얘기를 했고 남편의 친구는 그런 쓰레기가 다니는 회사에 내 딸을 다니게 할 수 없다며 따님분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딸의 사진을 보고 정말 경악하더군요.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이 그런 분이셨다고요? 회사에선 너무 나이스하셔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 겉만 보고는 절대 모른다더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분노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뭘 도와주면 되냐고 뭐든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팀장이 부인을 때려서 전치 5주가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라는 소문만 좀 퍼뜨려줘요. 아빠한테 들었다면서. 그거야 너무 쉬운 일이긴 한데 그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회사 전체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걸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 자식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건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남편, 친구,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전체에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소문이 다 퍼졌다고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아닌 사람이라 그런지 회사 내에서도 다들 엄청 충격받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 내부에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남편을 불러다가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진짜라고 했겠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임이 밝혀지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사위는 휴직계를 내고 회사를 쉬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말이 휴직계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고 되는 걸 거란 얘기를 남편의 친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제가 소문을 낸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내 그 일에 관해서는 조용했던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사돈네의 농작물을 받고 사돈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돈이 왜 그러냐 물어서 애들이 이혼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라고 대답했죠.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위가 바로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말하셨어요? 늘 보내시는 채소들을 올해도 보내셨길래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서 애들 이혼 절차 진행 중인 거 모르셨냐라고 말한 게 다네. 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드릴 걸 그랬나? 그냥 연락하시지 마시지. 왜 연락을 하셨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나는 자네 집에서 보낸 그 무엇도 이제 받고 싶지 않네. 자꾸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게. 자네 얼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그러고는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욕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심경이 복잡하겠죠. 회사도 잘려 필사적으로 숨기던 아버지까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돈댁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사돈댁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어떤 용서를 비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용서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아드님이 저희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끔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정말 많이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알려졌는지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면 정말 저희 아이는 미래가 없는데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이혼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위는 보나마나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요. 용서요? 사돈 어르신은 사돈 어르신 자식이 맞았대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네? 물론 힘드신 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는 하율이도 있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 같길래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던졌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딸아이의 맞은 몸이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보여줘야 하는 제 마음이 상상이나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 딸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그 악마 같은 새끼랑 다시 살게 할 마음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년 동안 제 딸이 맞은 이런 사진 자료만 한 박스고 저한테 그리고 딸한테 돌아가면서 욕하고 협박한 통화 음성 파일도 다 있어요. 딸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되는 분은 정말 굉장히 화가 나 보였습니다. 물론 저 말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죠? 다시 살라.
그런 끔찍한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그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해요. 판사가 합의를 권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아직 얼굴에 지워지지 않은 멍을 보니까 맞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고 동네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까지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습니다. 부인을 때려서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사도 잘리고 재산도 상당 부분 저희에게 위자료로 지급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저희가 가져왔고요. 딸은 하율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둘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그 개자식이 미국에 왔다고? 지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화해서 밤새 울던 둘째였어요. 지 언니가 누군가에 맞으면 어느 동네라도 찾아가서 몇 빼고 때리고 오곤 했던 아이라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교포사회에서도 금방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멍청하게 가도 지 처제가 몇 년째 살고 있는 미국, 그것도 LA에 갈 게 뭐랍니까? 진짜 언제까지 괴롭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렸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곧 미국에서도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교민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런 소문이 한번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둘째가 그러더군요. 미국에서도 발 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요. 저희 딸은 그간 상담을 열심히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일도 새로 시작했고 그전만큼 많이 웃어요. 그리고 딸에게 호감을 보이는 청년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딸에게는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냥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기뻤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을 되찾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식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당신 우편함에 우편물 뜯어봤어요? 나? 아니, 왜? 아니, 우편물이 막 뜯겨 있어서. 처음에는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으로 보낸 사람이 없는 선물이 오기도 했고요. 꽃다발이다 과일이다 하는 것들 말이죠. 그 또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딸을 좋아한다는 그 청년이 보낸 건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니라던데?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이 새벽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기분이 든다고.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런 기분을 몇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진 마음에 집 앞에 조그마한 CCTV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걸 확인하고 정말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 귀를 대고 아내의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텀을 보니 2, 3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그렇게 저희 집 동태를 살피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1, 2년간 전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니 지방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러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스토킹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요즘에 왜 완전 이별을 못해서 맞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이 정도는 딱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아이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뭔가 제 딸의 목소리 같아서 얼른 달려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개자식이 딸의 손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이럴 거야?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이제는 용서해 줄 때도 됐잖아.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아직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이젠 용서해 줄 때라니? 그걸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가라고. 다시 찾아오지 마. 이런 씨발 인연이? 그러고는 다시 재버릇게 못 준 듯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남자가 여자 때려요. 그랬더니 그제야 저를 발견한 듯 사위가 당황하더라고요. 욕을 짓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어? 바로 딸에게 가서 안아줬어요. 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있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영 씨, 괜찮아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에 언뜻 본 적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영이를 좋아한다는 그 청년 말이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둘이서 어디론가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아영이만 돌아오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자를 했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보다는 해결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경찰이거든,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아영이 일을 조사하던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서에는 몇 번 간 적이 없어서 저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낯이 좀 익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 청년은 아영이 옆을 무슨 기사 마냥 지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라는 그 직업에 더 든든하다 느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붙어 다니다 보니 아마 사위도 그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날 이후로 딸의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가 자꾸 온다고 했어요. 당신 연애해? 나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새끼 네가 이혼녀의 애엄마인 거 알아?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영이도 저 용서해 줄 거예요. 애초에 내가 용서해 줄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영이가 자네에게 돌아갈 일 없을 거야. 왜요? 만나는 새끼 있어서요? 그 새끼는 다 안 돼요. 이혼녀의 애엄마인 거 모르죠? 모르니까 만나는 거겠지. 왜 몰라? 자네가 아영이 그렇게 했을 때 사건 조사했던 경찰이었는데. 뭐라고요? 제 말에 적잖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도 놀랐는데요. 거짓말이죠?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나?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자네 올라와서 또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어? 그 말에 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또 몰래 저희 집 앞에서 아영이를 기다리다가 아영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아영이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서 그 청년이 오고 있었던 거죠. 시비가 붙었고 사위가 먼저 그 청년을 한 대 때리자 그 청년이 바로 제압을 했다더군요. 덩치도 힘도 딱 봐도 사위보다 더 크고 좋아 보이는 청년이긴 했어요. 사위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요. 또다시 시골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다 올라왔죠. 이 미친 새끼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올려보내줬더니 또 쓰레기 같은 짓을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어? 하면서 자신의 아들 뺨을 3개 올려치더군요. 전 사위가 휘청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딸의 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와서 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면모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아유,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죄다. 저는 딱히 할 말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이번에도 합의해달라는 말을 할 게 뻔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 제발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딸의 전 시아버지는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 저희에게 봐주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는 바람에 그 집 부부도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합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 전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갱생이 안 되는 새끼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니까 더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없는 자식 치면 되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사위는 딸이랑 만나는 그 청년을 향해 계속 적대감을 내비추는 바람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의 일로 유치장에 구금이 되진 않는다고 들었지만 이미 딸애를 폭행해서 그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라 유치장에 구금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해주든 말든 검찰로 넘겨질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을 때린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행유예긴 해도 형을 받았다는 연락을 얼마 뒤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 무서워서도 이유가 크겠죠. 여태는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예상 밖의 상대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전 사위는 다시 시골로 잡혀간 것 같더라고요. 뭐 외국에 나갔다는 소문도 들은 적 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신의 아버지 옆에서 아마 꽤나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겠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이 한 짓을 되돌아보겠지만 그럴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생 과거에 묻혀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집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죠.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딸아이는 그 청년과 잘 만나고 있어요. 종종 저희 식구들과 밥도 먹고 그래요.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들린 둘째가 그 청년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전 새끼는 좀 쎄한 게 있었거든. 근데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하율이 보는 눈도 다정하고. 그래도 딸아이는 선뜻 누군가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 청년도 그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하율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아마 아이가 말이 안 늘던 이유가 그 집에서 그 자식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나오고 자신의 아빠를 안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말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집에서도 입이 쉴 새가 없어요. 그간 못한 말을 다 하기라도 할 기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잘거리는 입이 어찌나 귀여운지 하율이 얼굴 본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너 다시 재혼하는 날이 와도 하율이는 나 주고 가. 안 돼. 하율이는 내 아들이야. 아유, 너보다 하율이가 더 좋은데 어떡하냐? 그건 좀 서운한데? 저희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그냥 참았었다고 말이죠. 혹시나 하율이를 못 보게 될 상황도 무섭고 내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가슴 아파할 게 너무 걱정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자식이 하는 말을 믿기도 했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 말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진 폭력에 어느 순간 자신도 익숙해져 가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긴 적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결국 내가 있었던 그곳이 지옥이었고 자신은 악마와 살았던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힘든 날도 종종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우리 상처를 더 흐리게 해줄 겁니다. 물론 흉이 남을 지언정 말이에요. 저희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행복할 예정이에요. 물론 내일도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남들의 시선과 혹은 누군가가 속상해할 것을 걱정하거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부끄러워하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